세 번째 법칙이 작용 반작용인데, 이거 이제 내용은 다 아시죠? 이게 두 물체가 있을 때 1번이 2번에 작용하는 힘은 2번이 1번에 작용하는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똑같은 힘으로 민다. 그죠? 우리가 지면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땅을 디뎌서 이제 발로 지구를 뒤로 밀면 뒤로 미는 만큼 땅이 나를 밀어주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빙판에서 그게 안 되면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미끄러져 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탁자 위에 이렇게 컵이 이렇게 그냥 정지 상태로 있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 이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전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는 반면에 이 테이블이 컵을 받치는 힘이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비겨서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쪽 힘이 크다. 얘가 무지하게 무거워요. 무지하게 무거워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 정도 부피의 중성자별에서 물질 이 정도 부피 네,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이제 몇십 조 톤 정도 이제 될 텐데, 그러면 얘가 버티지를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움직이겠죠. 예. 그런 게 이제 작용 반작용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 자 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뭐 이제 만류의 법칙이 있다 치고, 우리가 자세한 거 다음 시간 하겠지만, 태양이 지구를 당겨요. 이렇게. 그래서 지구가 받는 힘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FF. 자, 지구가 태양 때문에 받는 힘이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태양이 가만히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렇게 당겨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지구 태양을 이었을 때 얘가 움직이면 이쪽으로 지금 뭔가 이제 가속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가속도가 힘이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있어서 지구가 태양 쪽으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구 태양에서 본 거고 아주 멀리서, 아주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에 있는 외계인이 이 상황을 보고 있어요. 안드로메다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기서 지금 이 현상을 보고 있으면, 거기서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태양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냥 태양 하나 이렇게 있는데 지구는 표시도 안 되고. 그런데 잘 보면은 지금 지구가 이쪽으로 오면 지구 태양 이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봤을 때, 요걸 하나로 봤을 때 여기 어디쯤인가 뭔가 질량 중심에 해당하는 놈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울을 우리가 이걸 연결해 가지고 받침대를 딱 세울 때 균형을 맞추는, 뭐 이게 말도 못하게 태양이 무거우니까 거의 태양 안쪽에 있을 텐데, 아마 어쨌든 뭐 그런 거 무시하고 여기 이제 질량 중심이 어딘가 있어요. 이 선상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 멀리서 봤을 때 안드로메다에서 봤을 때 태양하고 지구 시스템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냥 이 둘의 질량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냐 보면 되겠죠. 질량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냐 보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지구가 태양 쪽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은 질량 중심도 계속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죠? 질량 중심도 계속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 가속도만큼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가속도만큼 질량 중심도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에서 봤을 때는 이 점 하나가 이쪽으로 어떤 가속도로 움직이는 운동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지구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작은 지구 하나가 움직일 뿐인데, 멀리서 봤을 때 지구 태양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을 하는 외계인이 있다면 지구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지구 태양 시스템 전체가 움직이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1법칙에 위배되죠. 말도 안 되잖아. 멀쩡한 태양이 왜 움직여요? 갑자기. 말이 안 되죠.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이 태양의 어떤 지구 태양 시스템의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가 이쪽으로 오는 만큼 태양도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그죠? 태양도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사실 움직여야 되냐면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CM의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0이 되도록.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쪽으로 오는 만큼 태양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량 중심은 변화가 없도록. 그죠? 그래야 멀리서 봤을 때 얘는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건데 뭐냐면은 둘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일직선에 연결돼서 힘을 주고받는데 하나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움직일 수 없고 다른 애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속도가 있다는 건 얘도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 질량에 비례하는 가속도가 작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태양도 힘을 받는다. 태양도 힘을 받고 그러니까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 태양은 초기 조건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돌면서 세팅이 됐으니까 지금 잘 돌고 있죠. 잘 돌고 있는데 그 도는 것도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지구 태양의 센터 오브 매스를 중심으로 이제 사실 같이 도는 거죠. 그죠? 원래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도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이 너무 무거우니까 질량 중심이 이제 이 안에 있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무시해도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무시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만큼 지구도 똑같은 힘을 당기고 있다. 그 얘기죠. 그 힘이 똑같아요. 그 힘이 지구가 받는 힘하고 태양이 받는 힘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방향이 반대고. 똑같은데 근데 태양이 받는 힘은 이게 S의 AS잖아요. 태양 질량 곱하기 태양의 가속도죠. 그죠? 얘는 지구 질량 곱하기 지구의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둘을 연산을 해보면은 태양이 움직이는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 질량분의 지구 질량 하고 지구의 가속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힘이 같으니까. 힘이 같은데 가속도 차이는 질량 비율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저게 아까 운동법칙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힘이 똑같은데 무거운 애는 똑같은 힘이 작으면 무거운 애는 그만큼 덜 움직여요. 그 속도 변화가 없어요. 속도 변화가 없고 가벼운 애는 그만큼 속도 변화가 큰 거고. 태양이 지구 태양 중력 때문에 받는 가속도는 굉장히 작다. 일직선상에 연결놓고 서로 다가오더라도 그죠?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작용 반작용 없이 힘이 이렇게 쌍으로 작용하는데 물론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유니버설하지는 않아요. 뭐 이 조건이 만족되려면 이제 저런 식의 일직선으로 연결된 선을 따라서 힘이 작용해야 되고 뭐 이제 전자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안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주고받아서 힘이 작용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정확하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든데 뭐 거시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데서는 대체로 잘 적용이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런 법칙이고 여기서 그래서 1번하고 2번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1번에 작용하는 힘과 2번에 작용하는 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고 그럼 1번에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은 1번 물체의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고 이거는 2번 물체에 작용하는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고 그래서 요거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1번 물체와 2번 물체의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제로인 거예요. 제로인 거고 이 얘기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1번, 2번 운동량의 합을 이거를 그냥 토탈 모멘텀이라고 그냥 부를 수가 있죠. 토탈 모멘텀. 그러면은 이 얘기는 토탈 모멘텀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P 토탈은 이게 상수란 얘기죠. 그죠? 1번, 2번 전체 운동량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지들끼리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도 전체 하나 시스템 보면은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상수다. 그래서 이 상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사실은 그래서 그 작용 반작용도 이제 운동량 보조에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요거 이게 지금 이제 MA1 이게 크기만 생각하면 M1, A1, M2, A2가 되는 거니까 여기 관계가 사실 마찬가지, 뭐 이 관계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속도의 비율이 질량의 비율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가속도의 비율이 질량의 비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F는 MA를 가지고 아까 관성 질량을 정의한다 그랬는데, 힘을 알면은 얼마만큼 힘을 줘야 원하는 가속도를 얻느냐, 그걸 가지고 질량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힘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힘을 측정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정확한 힘을 측정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되는 질량에 가해지는 힘을 가지고 그의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요 질량 비율이 가속도의 비율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일정한 힘을 줬는데 그 힘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 힘으로 질량이, 그러니까 1번 물체, 2번 물체 똑같이 이제 힘을 작용을 해요. 질량이 다르니까 가속도가 다르겠죠. 가속도가 다른데 그 가속도는 스피드건으로 잴 수 있는 거잖아. 초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가속도 비율을 재면은, 그러면은 그 질량 비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질량, 기준이 된 질량 하나만 딱 정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른 물체 질량을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저 가속도의 비율로.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이고, 그래서 나온 김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요. 운동량 보존이 영어로는 이제 그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가 힘이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요. 운동량은 시간에 대한 변화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힘이 0이면 그러면은 dt가 이게 0이란 얘기고, 그죠? 그 얘기는 p가 이게 상수란 얘기예요. 시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운동량 보존이죠. 운동량이 상수란 얘기는 뭐냐면 초기 운동량하고 나중 운동량이 항상 똑같다. 초기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 근데 이게 지금 벡터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초기 X 운동량, Y 방향 운동량, Z 방향의 운동량, PIZ. 이게 항상 나중 X 방향, 나중에 Y 방향, 나중에 Z 방향. 각각이 같아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들어간 겁니다.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게. 이게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조건이에요. 운동량 보존을 쓴다는 거는. 근데 이게 우리가 3차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P가 이렇게 PX, PY, PG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쓰냐면 이제 그냥 PI 이렇게 쓰게 돼. PI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기저 벡터가 있었죠. 기저 벡터를 쓰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I는 XYZ. 그죠? 시그마 기호를 쓰면 이렇게 돼요. 3차원이니까 요거 그냥 그래서 보통 그냥 이거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PI라고 성분을 표시한 거죠. I가 XYZ다. 3차원이니까 성분이 3개인데 나중에 이제 4차원 상대성 이론을 하면은 상대성 이론에는 성분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어서 알파가 이제 0, 1, 2, 3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1, 2, 3은 공간 성분 XYZ인데 0이 이제 시간 성분이에요. 시간 성분이 하나 더 들어가서 그 시간 성분에 해당하는 게 이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4차원 운동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 4차원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거는 에너지 보존까지 포함이 돼요. 시간 성분의 에너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거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 제일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자, 당구공 충돌하는 그런 거. 자, 질량이 이게 M2. 질량이 M2인 물체가 정지해 있고 질량이 M1인 물체가 여기 이제 V0로 가고 있습니다. V0로 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뭐 이쪽으로 여기 세타1의 각도로 M1이 튕겨나오고 그때 속도가 V1이다. 다음에 세타2의 각도로 M2가 V2로 이렇게 나갔다. 충돌 이후에. 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운동량만 생각하면 운동량이 X 성분, Y 성분 각각이 보존이 돼요. 각각이. X 성분의 운동량은 지금 처음에는 보면은 운동량이 이게 MV니까 운동량이 지금 M2는 정지해 있죠. 얘는 운동량이 없어요. 운동량이 지금 M1, V0만 있습니다. 그죠? 이게 처음 운동량이에요. 나중 운동량은 지금 이게 V1이니까 이것에 여기가 X방향, X 성분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래서 이게 세타1의 코사인만큼만 들어가는 겁니다. V1에. 그죠? 이게 M1에 그러니까 V1의 X 성분만 들어가고 M2에 V2의 X 성분 X 성분만 들어가는 건데 다시 쓰면 M1에 V1에 이건 이제 코사인 세타1이 되는 거고 이건 M2에 V2에 코사인 세타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V2에 이게 이제 V2의 코사인 세타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성분만 따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X 성분은 이렇게 이제 나눠 쓸 수가 있고 Y 성분은 Y 성분 보면 지금 얘는 Y 방향으로 운동이 없죠. 운동이 없으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제로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Y 방향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지금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이 속도 성분이 이게 얼마냐면 이게 사인 세타죠. V1의 사인 세타1이에요. 그래서 M1, V1에 사인 세타1이 있고 이게 이제 플러스 방향이고 M2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방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M2, V2에 사인 세타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량 보존 하나를 썼는데 XY 방향 각각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식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탄성 충돌인 경우에 이제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에너지 보존 써가지고 요 운동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하는 물리에서 흔히 하는 그 직거리들이고요. 요거 가지고 뭘 재밌는 걸 해볼 수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 우리 원정우 대표님하고 케이블 방송 나갔을 때 흑역사요. 한참 이제 원더우먼 영화가 한참 화제일 때, 원더우먼의 트레이드 마크는 그거지. 이제 팔찌로 총알 막는 거. 그래서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원더우먼이 팔찌로 총알을 막으면은 그 총알 때문에 원더우먼이 얼마나 밀려날 거냐. 요거를 이제 운동량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before. 자, 총알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총알의 질량이 이게 얼마냐면은 보통 이게 이제 4.2g. 그 총알의 속도가 이게 초속 대략 뭐 이제
티피컬하게 한 이 정도 됩니다. 티피컬하게 이 정도 총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 원더우먼이 이제 그냥 처음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원더우먼의 여자니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네. 원더우먼의 질량이 얼마나 될까요? 원더우먼의 체중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방송 나가서 50kg이라고 했다가 되게 욕 들어 먹었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이거도 욕 들어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 애프터는 어떻게 되냐면 애프터는 총알이 나가서 총알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빙판이라고 합시다. 마찰이 없는 빙판. 자 이렇게 해서 원더우먼이 총알을 막아요. 이렇게 총알을 이렇게 자 팔로 막습니다. 이렇게 총알이 와가지고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 튕겨 나갔다. 똑같은 속도로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V로 튕겨 나가고 그 스몰 m이 그러면은 라지 m이 이렇게 이쪽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V만큼 이렇게 밀려나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애프터입니다. 총알이 맞기 전에는 원더우먼은 그대로 있고 총알만 날아오는데 팔찌로 맞고 나서는 총알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튕겨나가고 원더우먼이 뒤로 밀려나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운동량 보존으로 계산을 해보면 운동량 보존이 뭐예요? 비포하고 애프터하고 운동량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비포에서는 운동량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여자는 정지해 있으니까 가만 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애프터는 어떻게 돼? 애프터는 총알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운동량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더우먼이 플러스 방향으로 밀려가요. 이렇게 라지 V의 속도로. 그죠? 요게 비포 요게 애프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원더우먼이 도대체 얼마의 속도로 뒤로 밀려날까?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이게 2mv죠. 그러니까 라지 m분의 2m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넣고 지금 다 아는 거죠. 지금 이게 총알의 질량, 원더우먼의 질량, 그 다음에 총알의 속도. 요거 놓고 쭉 다 계산해보면 저게 얼마냐면은 대략 13.5 cm/s가 됩니다. 네. 초속 13.5cm만큼 뒤로 밀려난다. 네. 이런 놀라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찰이 없을 때. 네. 그러니까 질량이 무거울수록 원더우먼의 체중이 무거울수록 덜 밀려나겠다는 얘기죠. 덜 밀려나고 이 속도가 커질수록 많이 밀려나고. 그래서 이게 또 뭐랑 같냐면 왜 우리 저기 차력 시범 보일 때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쇳덩이 들고 있고 망치로 치죠. 쟤 버틸까 막 그러는데 그게 딱 이 상황이죠. 그죠? 그게 이 상황이에요. 쇳덩이가 무거우면은 적당한 속도가 있어도 전체 밀려난 속도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쇳덩이가 무거워요. 지금 쇳덩이가 되게 무거운데 망치로 치는 속도가 그렇게 아무리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망치로 딱 치는 속도가 있으면은 그 치는 속도가 빠르다 이 질량이 크면은 쇳덩이가 밀려난 속도는 크지 않다. 그래서 들고 있을 정도가 되면은 아래 깔려 있는 사람이 큰 위에는 앉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맞아요? 네. 질량이 크면 덜 밀려나니까 운동량 보존 때문에. 그래서 어마무시한 차력사가 아니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괜히 놀랄 필요 없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과 관련해서 또 하나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자, 이게 이제 질량이 변하는 운동 중에 이제 제일 그 유명한 게 로켓 방정식이 있어요. 로켓 방정식. 자, 로켓은 상황을 이제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로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질량이 m이고 처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V로 가고 있었어요. 자, 이게 before입니다. 자, 가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분사물을 내죠. 분사물. 연료나 이런 거를 이제 뱉어냅니다. 뱉어내면은 이게 그 추진력을 얻어서 가는데, 그러면은 이 상황을 이거를 질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고 DM만큼 나갔다고 보고요.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DM이 나가게 되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사실 DM이 이제 음수이긴 합니다.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연료, 원래 식과 연료를 이렇게 배출을 한 거니까, 배출한 그러니까 질량의 변화는 음수인데 어쨌든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결과로 얘는 속도가 dv만큼 이렇게 커질 거예요. 커지고 이 연료가 그 나가는 속도를 이제 u라고 합시다. u라고 했을 때 이 u를 우리가 이것도 편의상 계산의 편의상 방향을 그냥 이쪽으로 u라고 그냥 이렇게 잡아요. 뭐 어디로 잡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프터예요. 애프터. 그래서 여기 이제 운동량 보존을 쓰면 처음이 운동량이 요거였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연료를 배출한 연료의 운동량이 요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로켓이 그 새로운 그 속도를 얻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그죠? 원래 로켓이 운동량이 있었는데 가다가 연료를 뱉어냈어요. 그래서 연료가 뒤로 가는 운동량이 있고, 그 결과로 얻는 로켓의 추진력에 의한 그 운동량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대 속도를 하나 도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배출물의 입장에서 본 로켓의 속도. 그러니까 방출된 그 배기물에 대한 로켓의 상대 속도. 지금 이거는 이제 밖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바라본 건데, 실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로켓 입장에서 로켓에 대해 상대적으로 배기물이 얼마의 속도로 나가, 이거죠. 그죠? 그거를 이제 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 배기물에 대한 뭐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배기물 입장에서 봤을 때 로켓이 얼마의 속도로 가느냐, 그 상대 속도를 이제 V 렐러티브라고 하면, 요거는 좀 기준이 되는 게 배기물이 기준이 되니까, 기준이 되는 속도가 항상 마이너스 빼기로 들어가요.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자동차 속도가 어떻게, 이걸 보자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옆에 자동차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 상대 속도를 보려면 내가 기준이 되는 지하철 속도를 빼기를 해줘야 되죠. 원래 속도에서. 그래서 이게 빼기 u가 들어가는 거예요. v 더하기 dv에. 그래서 이 상대 속도를 해주면, 이 상대 속도는 배기물 입장에서 바라보는 로켓의 속도인데, 그 부호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로켓의 입장에서 배기물이 얼마나 빨리 분사되냐, 그 속도죠, 사실은. 그 속도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계산하면, 그러면 u가 어떻게 되냐면, u가 v 더하기 dv
빼기 v 렐러티브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이제 mv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dm에 u 대신에 이제 v 더하기 dv 빼기 v 렐러티브가 되고, 그다음 원래 있던 게 뭐예요? 원래 있던 게 m 더하기 dm. 요걸 이제 약간 풀어서 써보면은 m v 플러스 dv가 있고, 그다음에 dm에 v 플러스 dv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 얘랑 사라지죠. 이게 캔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걸 캔슬 시키려고 상대 속도를 도입한 거예요. 저게 캔슬이 돼버리고, 그다음 여기 mv하고 여기 mv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dm 좌변은 제로가 되고 dm v 렐러티브 더하기 m dv, 요 합이 제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제 마이너스 v의 렐러티브 dm이 m dv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핵심 방정식인데, 자, 저걸 놓고 보면 우선 자, 이 식 간단하게 보면 뭐예요? 질량이 줄어들면, 그죠? 지금 질량의 변화가 있으면 속도 증가를 얻는다. 그 얘기죠, 이게. 결국. 질량이 줄어들면 속도 증가를 얻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dm, dv가 있으니까 그냥 저거를 여기에 이제 dt로 이렇게 미분을 해보고 싶죠. dt로 미분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v 렐러티브의 dm, dt. 요게 m, dv, dt가 됩니다. 그죠? 단위 시간당 변화가 얼마냐, 요거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r로 써가지고 이게 r, v 렐러티브 요렇게 되고, 요거는 뭐예요? 로켓의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이게 그냥 로켓의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게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요거 이제 t라고 하면 t. 이게 뭐예요? F는 ma의 그 모양하고 똑같죠? 추진력을 얻어서 가속도가 생긴다.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로켓이. 그죠? 연료를 단위 시간당 연료를 소모를 하면, 단위 시간당 연료 소모가 있으면은 가속도를 얻는다.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제1 로켓 방정식.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R의 정의가 이게 보면 dmdt잖아. 어쨌든 뭐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dmdt니까 뭐예요? 의미를 해석하면 단위 시간당 연료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연료 소비율이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연료 소비를 많이 하면은 추진력이 커진다. 또 추진력이 크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 속도가 커지면 되죠. 로켓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속도가 커지면 추진력이 커진다. 그 얘기예요. 요게 이제 제일 방정. 이 모양은 F네요. 똑같죠,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일 로켓 방정식이고, 그다음 두 번째 방정식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바로 이걸 푸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쓰면은 자, 마이너스 v 렐러티브 dm, 이게 m dv였어요. 자, 요게 이제 미분 방정식인데, 여기 지금 이게 m이 이제 이걸 양변을 적분하려고 하는데, 이 m이 적분 변수인 m이 여기 있으니까 변수를 한쪽으로 몰아요. 여기는 이제 상수고, 그러면은 v 렐러티브에 어떻게 되면 n분의 dm이 되는 거예요. n분의 dm. 요게 지금 dv인 거예요. dv. 그죠? 이게 이제 변수 분리라고 그래요. 변수 분리.
지금 이제 적분을 할 건데 이걸 풀기 위해서 적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적분 변수가 m이 적분 변수가 있고 v가 적분 변수잖아요. 그래서 적분 변수 m은 m으로 몰고 v는 v로 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m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m을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쓰고 이건 상수고 그래서 이 양변을 적분하면은 dv는 마이너스 v 렐러티브에 이건 상수니까 그다음에 m분의 dm이 나와요. m분의 dm. 자, 좌변은 쉽죠. 이거는 1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v 마이너스 v0가 되는 거고 그냥 우변은 v 렐러티브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자 처음 질량 나중 질량 이렇게 썼을 때 이거는 m분의 1 dm이죠 이게 그죠? m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뭐를 미분해야 역수가 나와요? 로그죠 로그 이게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예요. 로그 자 m이 나오고 여기서 자 끝값이 이제 m0 m1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걸 뭐 이제 이니셜 파이널로 씁시다. 이니셜 파이널 이니셜 파이널 이니셜 파이널 이렇게 되고 그럼 이 기호는 뭐냐면은 이 기호는 m 파이널 빼기 m 이니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지금 빼기가 되면은 이게 나누기로 들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승 올라가면 로그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어지죠. 로그 기본 성질에 따라서 로그 기본 성질에 따라서 저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지우고 저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v 렐러티브의 로그에 저게 위아래가 뒤집어져서 m 파이널 분의 m 이니셜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2 로켓 방정식이라 그러고 요거를 또 뭐라 그러냐면 이분 성함이 치올 치올코프스키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요게 1903년에 나왔어요. 1903년. 치올코프스키 로켓 방정식인데 요거 이제 이 결과만 보면 자, 로켓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 속도, 분사 속도가 커야 되고 나중 질량보다 처음 질량이 훨씬 커야 된다 그 얘기죠. 파이널 매스보다 이니셜 매스가 훨씬 크면 돼요. 그런데 커봤자 이게 전체 로그로 들어가 있어요. 로그는 우리가 첫 시간에 했듯이 굉장히 느리게 변하는 함수예요, 사실. 그러니까 질량 변화를 아무리 크게 줘도 사실 뭐 아주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속도 들려면 무지하게 큰 질량의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줘야 되고 그래서 연료를 많이 분사할수록 속도의 이득을 얻는 거고 게다가 만약에 이제 다단 로켓이다. 다단 로켓. 그럼 파이널 매스가 이니셜 매스보다 훨씬 작죠? 다 쓴 거 연료성 버리고 하니까. 그러면 훨씬 더 또 속도에서 더 큰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이 그 치올코프스키 로켓 방정식인데 이분이 이제 러시아의 그 로켓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고 뭐 어릴 때 뭐 무슨 이제 뭐 청각장애인가 뭐 하여튼 장애도 알았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학교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로켓에 관한 논문 쓰셔가지고 이게 이 논문이 로켓에 대한 최초의 논문이에요. 이게 거기서 이제 이런 방정식 유도를 하시고 그래서 소련에서는 뭐 이제 이때를 뭐 로켓 셈의 원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기념한다고 하는데 이 결과가 되게 유명한 결과입니다. 로켓 방정식. 질량이 변할 때, 질량을 배출했을 때 추진력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결과인데 어쨌든 그 결과가 로그로 나온다. 로그. 초기 질량과 나중 질량 사이에 그 비율이 로그로 추진력을 그 속도 증가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그러니까 운동 법칙을 쭉 살펴봤는데
살펴봤는데 그 운동 이 법칙이 이거잖아요. 이거 F는 MA인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F를 특정한 게 아니에요. 운동 법칙이 특정하지 않고 어쨌든 속도의 변화가 주는 놈을 다 그냥 힘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구체적인 힘의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로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스프링에 질량 M의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자, 이때 여기를 이제 뭐 기준점 X는 0이라고 해놓고, 자, 이거를 이렇게 늘렸을 때, 질량 M을 이렇게, X만큼 늘렸을 때, X만큼 당겼어요, 스프링으로. 당기면은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어떻게 돼? 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힘의 크기는 늘어난 길이의 평형점에서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그죠? 요게 훅의 법칙이죠. 요게 그 뉴턴하고 그 주구장창 싸웠던 그 훅의 법칙이 이겁니다. F가 어떻게 되냐면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는 K고 방향이 반대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훅스로 후크도 이제 열일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힘이 특정이 됐죠 지금. 힘이 특정이 됐어요. 이 힘이 특정된 경우에 이 운동 방정식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이 질량 M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F가 마이너스 KX로 주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MA죠. 질량 M의 물체의 가속도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속도는 뭐냐면은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고 이거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이계미분이죠. 그죠? 속도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가속도는 위치에 대한 시간의 이계미분. 이계미분이고 요걸 우리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우아하게 점을 2개 찍어가지고 이렇게 더블닷으로 더블닷 mx 더블닷 시간으로 2번 미분했다. 한 번 미분한 게 속도가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보면은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mx 더블닷 더하기 kx는 제로 이제 요런 운동 방정식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운동 방정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K는 스프링 상수죠. 스프링 상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넘기면은 요렇게 되고 보통 이제 이놈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오메가 제곱으로 보통 놓고 계세요. 오메가 제곱 n분의 k를 오메가 제곱으로 놓으면은 저게 어떻게 되냐면은 x 더블 닷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x는 제로 이제 이런 운동 방정식이 그렇습니다. 스프링을 기술하는 운동 방정식이 이거예요. 이건데 이 방정식의 모양을 보면 어쨌든 이 더블 다 2번 미분한 거 이게 지금 시간에 대한 이계 미분이죠.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것이 어쨌든 자기 자신에 비례해요. 자기 자신에 비례하면서 보호가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넘기면 그죠? 뭔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고 보호는 반대다. 요런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상가함수. 왜냐하면은 자 사인 x가 있을 때 요거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 그래서 사인 x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얘를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그죠?
삼각함수는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부호가 뒤집어져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도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고 부호가 반대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합성함수.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인 오메가 t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그러면은 이게 오메가가 어떻게 돼요? 합성함수 이거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전체를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그다음 다시 오메가 t를 t로 미분해서 그럼 오메가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얘를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이제 오메가 있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이거를 다시 t로 미분했고 오메가 하나가 더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정식의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충 사인 오메가 t 아니면은 코사인 오메가 t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인 아니면 코사인 저렇게 이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보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사인하고 코사인을 합쳐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xt를 예를 들어서 a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코사인 오메가 t 임의로 이렇게 쓰더라도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요. 그죠? 사인은 사인대로 만족하고 코사인은 코사인대로 이 방정식 만족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방정식의 솔루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통박으로 지금 푼 거죠, 사실은.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온지 뭔지 그걸 우리가 아니까 그걸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모양을 만들어 보면 일반적으로 A 사인 오메가 t, B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 방정식에 대한 일반적인 솔루션이 이렇게 사인 코사인의 이런 결합으로 더하기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러면 이제 A, B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정하냐?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시간 t가 0일 때 우리가 위치가 x0였다. x0였고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잡고 정지에 있었다. 이때 초속도가 0이었다. 요 조건을 쓰면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를 미분하면 VT는 이게 x t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이제 a 코사인 오메가 t 여기 이제 오메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죠. 오메가 t가 되고 여기 이제 오메가가 나와요. 그래서 v에 제로를 넣어보면은 이게 뭐예요? 시간 처음에 잡고 시간 t0에서 잡고 있을 때의 속도 정지해 있을 때죠.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제로를 넣어보면은 오메가 a만 남습니다. 그죠? 사인 제로는 제로고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오메가 a만 해. 이런 거 이제 초기 조건이라고 해서 초기 조건. 그래서 A라는 값은 0이 돼야 돼요. A라는 값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위치 우리가 x0라고 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A 0이고 제로를 넣으면은 이거 제로고 B 코사인 제로니까 B만 남죠. B. 그래서 B라는 값은 x0의 값 처음에 당겼을 때 평형점에서 위치에 해당하는 그 크기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솔루션을 써보면은 xt는 x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솔루션이고 초기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a, b 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있고 여기서 이제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 오메가를 그 오메가가 이제 사인 오메가 t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어쨌든 솔루션이 상가함수가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물체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보면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 평행점에서 이렇게 멀리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코사인 오메가 t 그죠? 평형점에서 위치가 이제 제일 멀어졌다가 0이 됐다가 반대편 갔다가 다시 가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인이 되고 초기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뭐 사인 함수도 되고 코사인 함수도 되고 그런 식의 이제 그 진동하는 그런 해가 된다는 거예요. 요 얘기가 이거를 뭐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게 중심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이 길이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종이 지진 요구하는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펜을 달아가지고 이 물체 펜을 달아서 종이를 이렇게 계속 롤링을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펜에 그 종이에 그리는 궤적이 요게 된다는 거죠. 코사인 함수. 솔루션이 이렇다는 거 이제 그 뜻이에요. 그 뜻이고 저기 이제 오메가 t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잖아요. 주기함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오메가에서 시간이 t에서 라지 t만큼 반복이 됐을 때 라지 t만큼 얼마의 라지 t가 반복이 돼야 원래 오메가 t하고 똑같아지느냐 저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라지 t가 주기죠. 그죠? 이때의 t를 이제 주기라 그래요. 주기. 같은 게 반복되는 최소한의 시간 단위.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라지 t. 요게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이게 지금 같아지려면은 코사인 함수는 전체 이게 한 번 반복되는데 360도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메가 t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360도가 되면 돼요. 360도. 360도가 되면은 이걸 만족하죠. 이걸 만족하니까 여기서 360도는 이거는 60진법이고 라디안으로 쓰면 360도는 2파이에 해당하는 각도죠. 그죠? 2파이에 해당하는 각도.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가 뭐냐면은 t분의 2파예요. 그래서 저렇게 써놓고 보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t는 주기잖아. 한 주기인데 이거 2파이는 뭐냐면은 한 바퀴 도는 각도예요. 라디안으로. 그래서 오메가가 뜻하는 게 뭐냐면 2파이라는 한 바퀴를 도는데 t라는 시간이 걸렸다. t라는 시간 동안 2파이를 도는 속도죠, 이게. 그죠? 말하자면 일종의 속도예요. 각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각속도인데 이건 이제 크기만 따지니까 이건 이제 보통은 각속도라고는 안 하고 이제 앵귤라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프리퀀시. 각 진동수. 어차피 같은 말입니다. 초당 이게 시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초당 몇 라디안 갔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초당 몇 라디안 움직였느냐. 그게 뭐 결국 헤르츠랑 비슷한 겁니다. 헤르츠랑 비슷한 거고 그래서 이 오메가가 그렇게 정의되는 거고 거꾸로 이제 오메가가 정해지면 이 주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오메가 사실 여기서 픽스가 돼버리죠. 이렇게 질량하고 스프링 상수로 오메가가 픽스가 되고 그러면은 이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주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주기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2파이 나누기 오메가. K분의 M. 그래서 이게 간단한 이런 거를 간단한 이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래서 SHO라고 불러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단순 조화 진동자. 우리말로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요 방정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우리 수업의 1차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이 방정식 푸는 거라 그랬어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일단 이 방정식 모양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x 더블 닷 더하기 뭔가 x는 제로가 되는 거. 되게 간단하죠? 요 모양을 일단 숙지하셔야 돼요. 이 모양을. 그리고 이 모양의 솔루션은 사인 코사인이다.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이고 구체적으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초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솔루션이 사인 코사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넘기면 이 모양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이 모양의 솔루션이 사인 코사인이다. 요거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 텐데. 자, 진자가 있습니다. 진자. 추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질량이 m이에요. 요 길이가 l입니다. 지금 세타만큼, 이 각도 세타만큼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얘를 흔들흔들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이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이죠. 왕복 운동인데 이 물체 M의 운동을 이제 기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질량 M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으로 작용하는 mg밖에 없죠. mg. 그죠? 지구가 당기는 힘밖에 없어요. mg는 안 다치고 여기서 안 다치고 우리가 앞에서는 여기서는 힘이 이렇게 kx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그죠? 여기 이제 힘의 종류가 조금 달라진 건데, 그런데 지금 얘는 이 호를 따라서 여기 지금 선을 그 호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호를 따라 움직이니까 그럼 지금 이 mg라는 힘이 작용을 할 때 이 호를 따르는 이 접선 방향으로만 지금 얘가 우리 운동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직각이 되게 이 지금 mg 방향이 이 호의 접선 방향과 여기 이제 수직 방향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호에 대한 수직 방향은 운동에 영향을 안 주죠. 그죠? 이걸 지금 실을 당기는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당기는 역할만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은 이 호에 대한 접선 방향의 힘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 각도가 세타면 이 각도가 세타가 되고 이 각도가 세타예요. 이 각도가 세타.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자세하게 보자면 지금 이 호를 따르는 요 힘이 중요한데 요게 mg만큼 힘이 있고 이게 너무 또 작나 더 크게 요렇게 돼 있고 mg가 있고 요게 이제 수직인데 이 각이 세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힘이죠. 이 힘이 얼마냐면 지금 mg에 이게 직각이고 세타니까 이 크기는 mg에 사인 세타죠. 그죠? 지금 이 크기에 요거는 사인 값입니다. 사인 값.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힘이 mg의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고 그리고 이 호의 길이 세타일 때 여기 이 중심점에서 이 호의 길이가 얼마냐면 호의 길이는 세타 L이 되는 거죠. 여기 이 길이를 이제 S라고 부르면 S는 세타 L이 됩니다. 세타 L. 그죠? 이게 라디안으로 쓰면은 이게 각도는 뭐예요? 각도가 호의 길이에 대한 반지름이잖아요. 호의 길이에 대한 반지름이니까 호의 길이는 각도 곱하기 반지름 하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은 자 F는 MA인데 MA인데 A는 뭐냐면 지금 S 이 호를 따라가는 위치의 변화죠. 호를 따라가는 위치의 그 변화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MS 더블 다시 돼요. 그죠? 지금 진자가 호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호를 따른 궤적의 가속도는 S 더블 다시 되죠. 더블 다시 되고 요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힘은
중심에서 봤을 때 S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S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mg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이게 가속도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실제 힘, 중력의 사인 성분만 작용하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런데 여기 이제 S 더블 닷은 뭐냐면, S 더블 닷은 이 길이 L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수죠, 이거는. 이게 추의 길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타 L을 더블 닷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질량이 캔슬이 되고, 여기서 세타 더블 닷 L 플러스 G의 사인 세타는 0이 돼요. 이게 진자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진자의 운동 방정식.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세타가 굉장히 작다. 세타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근사할 수 있냐면 사인 세타를 거의 세타로 근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 옛날에 첫 시간 미적분 할 때 이런 게 있었죠. 세타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이런 극한이 있었죠. 이런 극한. 이 극한 값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sin x하고 거의 같다는 거죠. x가 굉장히 작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 각도가 크지 않을 때는 sin x나 그냥 x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근사할 수가 있어서 이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세타 더블 닷 플러스 L을 넘기면 L분의 G의 세타는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 모양은 이거하고 똑같죠 지금. 그죠? 스프링에서 나왔던 식하고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그죠? 더블 닷 더하기 자기 자신은 제로. 개수만 달라졌죠. 여기서 그럼 이거 딱 보면 얘가 오메가 제곱이구나. 각진 동수의 제곱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나오죠 이게. 그죠? 그리고 이 값도 솔루션이 뭐겠어요? 사인 코사인으로 나옵니다. 어차피. 그죠? 사인 코사인으로 나와요. 사인 코사인 나오고 이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폭이 얼마였으니까 뭐 이것도 이제 뭐 이거랑 비슷한 스프링 비슷하니까 이것도 뭐 코사인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 각진 동수 오메가 제곱이 이게 L분의 G가 되니까 오메가는 뭐냐면 이게 이제 루트죠, 루트.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게 각진 동수고 T는 주기는 이게 오메가분의 2파이였죠. 그래서 이게 2파이 루트 G분의 L이 되는 거예요. G분의 L. 주기가 한번 갔다가 오는데 진자가 한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주기가 2파이 곱하기 G분의 L이 돼요. 그럼 이게 일단 중요한 게 질량에 무관하죠. 그죠? 진자의 주기는 질량에 무관해요. 앞에서 방정식 때 질량이 캔슬이 돼버렸죠. 질량에 무관해요. 무거운 애나 가벼운 애나 왔다 갔다 한 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없다. 똑같고 그 다음에 주기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자의 길이가 길면 되죠. 진자의 길이가 긴 만큼 루트에 비례해서 짧은 애는 왔다 갔다 빨리 하는데 긴 애는 주기가 좀 걸린다. 그 다음에 중력이 세지면 중력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가 작아지죠. 세게 당기면 주기가 짧아진다. 그 얘기죠. 그 얘기고 요게 여기서 자 이거를 다시 쓰면 L은 어떻게 되냐면 L은 양변을 제곱하면은 자 4파이 제곱분의 T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G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L을 다시 쓰면 저렇게 되죠. 진자의 길이가
주기하고 중력 가속대수 이렇게 됩니다. 자, 저거를 제가 왜 써드렸느냐? 처음에 자, 지금 우리 길이의 단위가 뭐죠? 길이의 단위? 미터죠. 길이의 단위가 미터입니다. 자, 1미터를 처음 정의할 때 1미터. 미터법이 왜 나온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왜 미터법 만들려고 했는지. 처음에 1미터를 정의하자라고 얘기 나온 게 1790년 프랑스예요. 1790년. 1790년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혁명 다음 해죠. 바스티유가 털린 다음 해입니다. 1789년 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혁명 주체모 국민회의 이런 데서 1미터를 새로 정하자. 이게 1790년이에요. 왜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미터법부터 바꾸려고 했을까요? 에? 응? 워낙 많이 속여서 이놈들이 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그죠. 귀족들이 못 살게 하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잖아요. 워낙 많이 속여 먹으니까 이것들이 동서고금이 마찬가지죠. 동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삼정이 문란하네 이러면은 맨날 힘센 사람들이 무게 속여 먹고 부피 속이고 저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왜 진시황도 천하통일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도량형 통일한 거죠. 민생에 딱 직결되는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더 이상 못 속이게 아예 표준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미터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일 처음 정한 1미터의 정의, 1미터의 정의가 뭐였냐면 제일 1790년에 정한 1미터의 정의가 요거예요. 진자의 주기가 2초가 되는 길이. 진자의 주기가 정확하게 진자의 반주기. 원래 주기는 뭐예요?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죠. 반주기는 가는데 걸리는 시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가 되는 길이를 1미터로 하자 그랬어요. 그럼 갔다가 오는데 2초가 걸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2초를 넣어보면 이 값에 여러분이 자 t가 2일 때 이거를 자 t가 2초면 그러면 이게 반 주기가 1초인 겁니다. t가 2일 때 L을 구해보면 실제로 그러면 9.8 곱하기 4파이 제곱분의 이게 지금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요거 여러분 계산기로 해보면 이게 거의 0.99 미터가 나옵니다. 처음에 저걸로 정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정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이 중력 가속도가 얼마나 믿을 만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몇 년 뒤에는 뭘로 바뀌냐면은 1m의 정의가 파리를 지나는 4분 좌우선의 1000만 분의 1로 정해요. 좌우선이 뭐냐면 북극 남극을 잇는 대원이죠. 지구 반지름이 얼마냐면은 6,370km잖아요. 2파이알 곱해보시면 4만 킬로 나와요. 거의 둘레가. 미터라면 4천만 미터. 그것의 4분의 1이니까 1000만 미터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북극에서 적도까지가 대충 1000만 미터. 그 중에 파리를 지나는 거. 프랑스니까.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서 적도까지 가는 그 좌우선의 4분의 1, 4분 좌우선의 1000만 분의 1을 1미터로 하자 그래요. 그거는 문제가 또 뭐면 지구가 정말로 정확하게 구냐. 대신에 북극에서 파리 자서 저기 적도까지 가는데 굴곡도 많을 거고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1889년에 그 1차 국제 도량형 회의가 열려요. 그때 어떻게 정하냐면은 1미터 원기를 만듭니다. 1미터 원기. 백금, 이리듐, 화금으로 요거 1미터로 하자. 근데 이건 임의로 만든 거잖아요. 물론 백금, 이리듐 넣으면 별로 잘 변하진 않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길이가 변할 수 있잖아. 이거는 그냥 요거를 1m라자 굉장히 임의적인 데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원본을 이렇게 보관해 놓고 카피를 만들어서 여러 개 놓고 그걸 다시 카피를 떠서 전 국가에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나중에 1960년인가 그때 가면 이제 1m 정의를 바꿉니다. 60년에 처음 나온 그 새로 바꾼 정의가 뭐냐면은 크립톤 원자의 특정한 에너지 레벨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의 한 160만 배를 1m로 하자 그래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바꿨느냐? 크립톤 원자의 두 에너지 레벨은 우주 어디서나 똑같거든요. 양자역학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자연 표준으로 세계 표준 단위를 정의한 최초입니다. 그게. 자연 표준으로 정하면은 미터 원기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되죠. 그거 카피 떠서 배분 안 해도 돼요.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양자역학이 발전하고 그 에너지 차이를 정확하게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실제 뭐 값하고 비교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럼 1m는 누구나 다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도량형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다라는 것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표준을 바꾸면 뭐가 좋아지냐? 1m의 정의를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직접 들고 와서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 제작된 가방에 미터 원기를 넣고 비행기 타고 가서 대조해 보는 수밖에 없죠. 진짜 1m인지 아닌지.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자연 표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대인가 그때 이제 광속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현재 1m의 기준이 정의가 뭐냐면은 빛이 진공에서 3억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 왜냐하면 광속이 진공에서 초속 30만 킬로미터죠. 대충. 그 미터로 바꾸면 3억 미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3억 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로 1m를 정의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2억 9,900만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정밀도가 굉장히 더 높아집니다. 더 높아지고 이제는 진공에서 광속만 정확하게 되면 1m가 엄청나게 정밀하게 되는 거죠. 물론 1초 정의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2002년 권고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오차가 무시할 정도까지만 허용이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표면에서 빛을 쏘면 지구 중력 때문에 빛이 이렇게 휘어져요.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지구는 얼마나 휘어지느냐? 1m 가는 동안에 1경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1경분의 1 정도.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허용이 돼 있어요. 그게 2002년 권고안입니다. 시간 단위 1초잖아요. 1초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1초는 처음에는 뭐 이제 1년, 뭐 항성월, 그러니까 태양년에 뭐 이제 얼마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태양이나 지구나 그게 우리 우주의 근본 원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오차도 많고. 그래서 이제 원자 시계로 바꾼 거예요. 지금 세슘 원자의 그 가장 낮은 두 에너지 상태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가 그게 이제 초당 한 92억 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빛이 92억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60 몇 년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 표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길이 시간은 그렇고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인데 킬로그램은 1889년 도량형국에서 1차 도량형국에서 정의할 때 킬로그램 원기를 만들었어요.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지름 39mm, 높이 39mm. 그거만 요거 바이 데피니션 1kg로 하자 그랬어요. 그게 아직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거보다 지금 한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질량이 줄어든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킬로그램도 자연 표준으로 바꾸자고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돼 왔는데 계속 연기되다가 올해 2018년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바꿀 투표를 해요. 아마 이제 그 새로운 이제 플랑크 상수를 도입해서 새로 자연 표준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무난히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자연 표준으로 질량도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연원이 되는 게 어쨌든 처음 시작은 요거였다. 진자의 반주기가 1초가 되는 걸 1m로 정의한 게 그게 1790년이었고 여차저차해서 지금은 이제
드디어 질량도 이것도 130년 만에 자연 표준으로 바꾸게 된 게 올해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월 달에 누가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자연 표준에 따라 지금까지 정말 그래 킬로그램 원기 가지고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카피가. 그래서 그거 진짜 이게 1kg인지 원본이랑 대조를 해야 되잖아요. 특수제했던 가방에 싣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표준으로 바뀌면 그만큼 정밀도가 높아질 거고 우리가 뭐 이제 앞으로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라면은 아주 미세하고 정밀하게 질량을 뭘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 혼란도 줄여들고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